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경찰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1억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첫 소식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강 의원에겐 배임 수재죄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 증죄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배임 수재, 증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본인 신분은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었지만 당무에 관한 건데 공천은 당은 사적 조직이잖아요.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고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결 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쳐야 합니다. 영장 심사를 받더라도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던 추경호 의원처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1억 공천헌금 관련 혐의만 포함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 사이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이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의 요구로 후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넸던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강 의원의 요구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차명 후원금을 잇따라 보내자 강 의원이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일단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쪼개기 후원의 방법을 조언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은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지난 2022년에 8,200만 원, 2023년에는 5천만 원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 본부장이었던 명 씨의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면서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급여 명목일 뿐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명 씨 측과 채무 변제 성격이란 김 전 의원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세대와 USB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시킨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김건희 씨에 이어서 명태균 씨까지 잇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촉발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창원에서는 명 씨의 별개 정치자금 위반 행위를 다뤘지만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김 씨 재판부 판단과도 일치합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명 씨의 노력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등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재판부 역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재판과 같은 공소사실을 둔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잇따른 무죄 판단 속에 특검이 공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까지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요법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당 안팎 세력을 향해서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정식 사퇴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서 따르겠다는 건데 대신 정치 세일명을 걸자라고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처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퇴에 대해 원고도 없이 10분 넘게 청산 유수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이후 공개석상에서 한 첫 언급입니다. 당계 사퇴의 본질은 여론 조작이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당원과의 약속을 지킨 거라며 이제는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그 당시 여당의 대표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위와 최고위 등 절차를 지켰는데도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온당치 않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 대신 상대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파에선 혼자 판을 깔고 혼자 선언한다. 길을 잃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엔 이른바 단식장 패싱으로 앙금이 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제1야당 수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제언을 주신다면 관련된 내용을 잘 정부 측에 전달하고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 구성을 매듭짓고 정책 발굴 첫 회의를 열었고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민생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친한계 찍어내기 논총을 받았던 당협위원장 교체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계파 갈등에 자신의 거취로 승부수를 걸었는데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른바 숙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양당 사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합당 선언이 아니라 제안이라면서 내부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대권놀이의 숙주로 이용한다는 이현주 최고위원의 전날 발언에 조국혁신당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당 쇼핑은 누가 했냐, 모욕은 자제하라는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분이 아마 당정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혁신당은 공천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하며 독자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는데 합당에 목매지 않겠다는 압박 전략으로 읽힙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당이 등 돌린 사이 민주당은 갑론을 박 친명계 내에서도 합당 찬반론이 세게 붙었습니다.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강행한다면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압박 속에 덧셈 정치라는 찬성도 나왔습니다. 합당 문제가 내홍으로 번지는 상황 속에 정청래 대표는 약속한 대로 경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합당 반대 성명을 낸 초선 의원들 더민초와 간담회에서 긴급 제안은 송구스럽고 미안하지만 쉬운 선거는 없다.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승리에 대한 낙관보다는
끝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해야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고 당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정 대표는 선수별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토론회와 전당원 여론조사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에서 공소청에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인력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강성당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해법인데 합당 논의에도 당심을 반영하자는 주장 속에 당내 쟁점 현안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AMD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급락한 영향에 검은 월요일 충격에서 빠져나온 코스피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컸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다 하며 이 두 종목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류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5,300을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하락해 5,10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외국인은 5조 원 가까이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코스닥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3% 넘게 내린 1,1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검은 월요일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가 매수에 나서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8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3조 원어치, SK하이닉스를 1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도 삼성전자를 1조 5천억 원어치 매수했다 1조 4천억 원어치 매도했고 SK하이닉스를 2조 2천억 원어치 매수했다 5천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하루 이틀에 그치면서 단기 조정에 그쳤다라는 부분을 개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측면이 심리적으로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 증시에서 관심이 우량주로 넘어가는 순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 관심이 반도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현물과 선물을 포함해 모두 10조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턱 밑까지 올라 전날보다 2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되돌리기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 설득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은 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행할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각계 의견을 듣고 온 여 본부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미투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3명이나 가서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은 거는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빼든 칼을 그냥 집어넣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정부가 일본처럼 1호 대미투자 사업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한국 쪽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이나 조선 같은
미국이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는 만약 공식화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유예를 두고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관보 게재를 막고 동시에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이 같은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 방침으로 인한 불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같은 안보 분야의 협력으로도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안보 협력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미 관세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본인의 기대에 차지 않는다면 국가 간 합의도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세뿐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합의도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재인상 발언에도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면서 미 측에게 잘 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조현 장관이 미국을 찾아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흔들림 없는 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협상이 무너진 여파가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 안보 협상팀이 이미 협의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관세뿐 아니라 안보 등 다른 분야의 한미 간 협력에서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에 밤 9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와 충청, 전북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인천에도 한때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제됐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기존의 3,300만 명이 넘는 유출 사고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쿠팡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에서 기존에 알려진 3,370만 건이 넘는 유출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결제 및 로그인 정보를 비롯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메일과 주문 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쿠팡은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추가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문자 통보 중이며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유출 건이 새롭게 발생한 건이 아니라 지난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가 약 3천 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데이터에 따르면 2,700여 개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기존과 같은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논란을 부른 쿠팡이 그동안 주장해온 조사 결과와는 다른 추가 유출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해 내일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세 번째 요구 끝에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당시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12시간에 걸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로저스 대표를 다시 소환합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접촉 등 자체 조사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이번 2차 소환 조사에서 국회에서의 증언이 거짓이었는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 조사한 배경이 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 밖에도 쿠팡 측이 지난 2020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쿠팡 측은 숨기는 것 없이 정부 조사에 협조해왔다는 입장인데 로저스 대표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합동 어떤 대화가 같습니까?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고 장덕준 씨 산재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후에 이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내일까지 누구라도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 대신에 그렇게 요구한 의원이나 단체장 역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건 이제 재신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묻지 말라. 예, 만약 재신임을 물을 거라면 직을 걸어라.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4시간에 가까운 의원총회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 제기가 나오고 거기에 더해 지금 이제 노선을 좀 바꿔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하고 단절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통합과 확장에 나서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들끓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 내부적으로는 2월 19일 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났을 때 그때는 분명히 이제 단절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때도 만약 이 장동혁 대표가 윤과 단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당 내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거다. 예. 이런 이제 관측들이나 그런 예상들이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마저도 일종의 이제 사전에 봉쇄를 하겠다. 이런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그때도 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재신임을 부르면 당원총 투표에 붙이겠다. 다만
그 당원총 투표회가 부결이 된다면 재신임 관련해서 예. 즉 이제 재신임이 수용이 된다면 예. 그러면 당신들 직을 걸어라. 뭐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사전적인 예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종의 입틀막이 아닌가 싶은데 예. 과연 저게 지금 당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안이나 방향이나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적합한 예. 반응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당 내부의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재신임 요구가 나왔더니 그래 재신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럼 이게 그냥 재신임을 받아들인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묻지 말라, 뭐 입트막을 한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당원 투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는 자신 있다는 얘기죠. 당원의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처한 상당한 문제점인데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다 덤벼 나는 필버도 했고 또 단식도 했고 심지어는 전직 대표 목까지 친 사람이야. 이런 어떤 결기가 눈에 완전히 서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서 지금 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재신임이잖아요. 그러면 재신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당신들도 직을 거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됐든 지자체장이 됐든 그건 국민에 의해서 뽑힌 것인데 당원들로부터 물으면서 국민에 의해서 뽑힌 그 직까지 내놓으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이게 지방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는 우리라는 말 빼고요. 장동혁 대표는 예. 당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라는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선거보다는 당권에 관심이 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랬습니다. 이제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직을 걸라는 건 공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이죠. 뭐 한지아 의원은 책임 회피의 연출이다. 반면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오세훈과 친한 개는 직을 걸 수 있냐? 장동혁은 멋진 테토남이다. 다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네. 혹시 그러니까 내일까지라고 이제 또 기한을 정했잖아요. 네. 내일까지 이렇게 재신임 제안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재신임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있더라고요. 제가 그 SNS를 보니까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나는 어차피 제명도 당했고 내일 모레까지 지역위원장인데 내 다 걸 테니까 재신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과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렇게 이 당 내부의 쇄신 요구에 대해서 저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가 내건 조건을 보면 현직 의원과 단체장이 요구할 시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직 의원과 단체장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게다가 현직 의원과 단체장을 향해서도 당직이 아니고 의원직까지 뭐 이렇게 본인도 걸겠다고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마치 이제 무슨 게임을 하듯이 이 사안의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까지 이에 대해서 재신임을 요구하는 현직 단체장이나 혹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이분들이 과연 겁을 먹어서 그러는 거냐.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거 봐라. 장동혁 대표는 모든 걸 거는데 아까 장해찬 씨 반응하듯이 당신들은 못 걸지 않냐. 그것도 걸지 못하면서 이 대표 불신임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안 걸면 모레부터는 얘기하지 마 이건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죠. 뭐 얘기하지 마라라는 얘기인 거고 얘기할 거면 직을 걸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이 저렇게 상황을 만들어갈 문제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특히 이제 이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현 지도부는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도 지방선거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결국엔 당권을 공고화하는데 모든 관심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시각을 지금 바꿀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오세훈 시장처럼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동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을 넘겼습니다. 뭐 재신임 투표하자는 사람들한테 내일까지 그것도 시한을 딱 주고 내일까지 재신임 투표 하자고 제안하면은 다 걸고 하자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삐뚤어진 운동장이죠. 왜냐하면은 당대표 아니에요. 당대표가 가지는 권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을 걸고 재신임 받아라라고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차라리 지금 가만히 있다 지방선거 결과 보고 국회의원 선거 때 내 공천에나 신경 쓰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나무라기도 쉽지 않은 정국이 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요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동혁은 멋진 테토남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또 부추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유튜버들 중에 당원인 사람이 실제로 일개 당원 이상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그 안에서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이렇게 직을 걸겠다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제안한 것인지 많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사 내일 직을 걸겠다는 사람이 몇 명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게 비겁해서 내지는 누구처럼 테토남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 구조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국민의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일단 내일까지라고 이제 기한도 한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상황 지켜보고 또 내일 지난 모레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 예. 입틀막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 소리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처럼 여당에서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 얘기가 나왔었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이제 제안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당내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선 모임이죠, 더민초 하고 오늘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더민초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좀 설득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이후에 더민초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청래 대표는 뭐 양해를 구하고 또 그 어떤 배경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평행선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내에 이게 찬반 갈등이 좀 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기 절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 들어서는 의도가 뭐냐, 혹시 이런 의도 아니냐, 특정인의 대권 노름을 위해서 뭐 당에 알박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비판까지 예. 나오는 상황이어서 예. 점점 더 이게 그 당 내부의 세력 간의 권력 다툼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원 총투표로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전에 애초에 이 합당을 제안한 목적은 예.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하자, 같이 이런 치르자라고 취지였는데, 했죠. 예. 그러려면 이제 3월 내에는, 그것도 3월 이 초중순에는 합당이 완료돼야 예.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그런 일정에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과연 이게 완결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논란의 이 갈등의 수준 정도를 보면은. 예. 그래서 여러모로 정청래 대표도 좀 쫓기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여론이 어떻게 잡히는지, 당 내부에 예. 중지가 어떻게 모이는지에 따라서 뭐 분수령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쉬운 선거가 없다. 낙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이제 계속 그 이유로 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 나가는 예비주자들, 예를 들어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지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평가도 다 좋고, 원래 이제 지방선거나 이제 전국선거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의 뭐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인기도 좋은데 왜 지금 독단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가는 주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네. 유인태 전 의원께서 지방선거 분위기도 좋고 선거가 끝나면 조국 혁신당을 알아서 들어올 텐데
굳이 이걸 합당이라고 하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당대표 재선이라든지 뭐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당원 투표가 필요한 거고요. 한쪽에서는 모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피땀 눈물을 다 섞어가면서 통합을 해도 질까 이길까 이 상황에서 내 편끼리만 간다 그러면서 또 당원 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양당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뭐 오늘 그 더민초 간담회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더민재 재선 의원들하고 재선 의원들. 이거는 제가 볼 때 일종의 통과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순을 밟는 것으로 봐서는 예.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소위 그 당원 투표 1당원당 1투표 예. 이것이 1인 1표제. 이제 확보된 만큼 물론 신승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다가 뭐 지금 그 배우의 김어준 씨가 돕는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또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유시민 전 의원까지도 예. 참전하는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친명계가 굉장히 당혹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만한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를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도 전당원 투표를 얘기했는데 지금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전당원 투표 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고 일단 던져본 거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실제로 결국에는 이걸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당원에 따르더라도 네. 합당과 같은 문제는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당 지도부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아니고요. 네. 때문에 그 당원 당규가 명시하는 대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원 투표로 가겠다. 그리고 당원들이 하라면 하는 거고 당원들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다. 이게 평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 그 연장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된 1인 1표제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환경을 정청래 대표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합당 제안을 놓고서 결국 8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둘러싼 이 이른바 이제 힘겨루기 아니냐. 네. 찬반도 결국엔 전당대회를 의식한 찬반이 예. 나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 정청래 대표로서는 물러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당 내부를 최대한 설득을 하되 완전하게 설득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원 투표를 통해서 판가름을 받겠다. 애초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사실은 저 정도의 제안을 하려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밟고 있는 그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과의 이런 수기 과정을 미리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하고 나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게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아마 정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물밑 수기 과정을 먼저 하다가는 제안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논의가 좌초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먼저 던져놓고 이제 사후 수습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당원 투표까지 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무슨 국민의힘처럼 지금 뺄셈 정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당이 커져서 또 조국혁신당하고는 뭐 가치나 노선이나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으니까 지방선거 압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런 예상을 갖고 지금 이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내 상황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신경전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이 민주당의 이원주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그 능숙하신 분이 예, 그분이 아마 당정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민주당으로 시작해서 국민의힘, 바른정당, 1인 정당 창당도 했어요. 전진인가 뭐 했다가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 있다가 민주당으로 오셨잖아요. 예.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국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양당에서 숙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숙주라고 하면은 뭐 어디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거잖아요. 기생충이죠, 뭐. 기생충이라고 네. 한 거죠? 네. 큰 욕이에요. 예.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하나로 보면 생물학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이거는 상당히 그 듣는 당사자들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조국 대표의 그 발언 중에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네네. 합당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또 소위 그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라고 하는 인사들이 지금 나서서 지금 이 합당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잖아요. 네.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예. 과거에 또 이현주 의원이 보수 정당에 있었을 땐가 조국 대표를 상당히 공격한 적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그 일련의 이 갈등이 과연 그 지방선거 이전까지 예. 합당을 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될 것인지를 제3자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이슈들, 잡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으면 이게 산고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나빠지면은 그냥 뭐 진흙탕 싸움 같은 것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만한 네. 이제 그런 언행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뭐 숙주, 그다음에 알박기 굉장히 거친 얘기들이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을 둘러싼 갈등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주는 민주당 내부의 이제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은 그 당 내부의 의사결정을 조국 대표한테 거의 일임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조국 대표의 이와 관련된 발언의 행간을 보면 합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신속하게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를 좀 정리해주고 가급적 이 과정에서 상처를 좀 덜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달라 이걸 이제 호소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임박했는데 자력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전국적으로 후보도 많이 부족하고 근데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도 현재의 지지율로서는 높지 않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제안이 왔다는 건 조국 혁신당이 먼저 제안하기는 어려웠지만 거부하기는 어려운 제안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만약 여기서 민주당 내부에 저런 논란이 격화돼서 합당이 좌초된다라고 하면은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조국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재입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더더욱 그에 대해서 예민하고 방어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잖아도 이런 뭐 합당 제안이 없었으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합당 제안이 있은 다음에 이게 안 될 경우에
그때 타격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자력으로 치를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반이 안 되는데 네. 합당 논란에 휘말렸다가 그 뒤에 바로 선거를 치르려면 더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는 지금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모고 모욕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를 좀 빨리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합당에 대한 합당에 대한 필요성과 예. 본인의 어떤 정치의 미래로 볼 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뭐 썸을 탔다 뭐 그런 말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로 썸을 탔는지 예? 그런 궁금증이 일게 되는 대목이죠. 정치에 있어서 또 명분과 자존심도 중요한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 안 하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되받아칠 수도 있는데 예.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러면 진짜 상 뒤집는 건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 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로 판사 출신의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결론 내지 못한 의혹 등 17가지 사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권 특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인력은 특별검사와 특검보 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내란 특검에 맞먹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끝맺지 못한 의혹 등 모두 17가지를 들여다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군사반란을 시도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대로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을 준비했다는 혐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한 수사무마 의혹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인 수사 지연, 은폐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다루는 만큼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특검부 인선과 사무실 등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나란히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 국무위원들에게 보장돼야 할 심의권을 좁게 해석한 거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무죄로 판단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대통령 기록물로서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며 유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 이유서를 내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이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특검 기소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을 전담 재판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부터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앞선 회의 결정대로 2개 재판부가 구성됐는데 형사 1부와 12부가 지정됐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한 결과입니다. 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들은 추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이때부터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만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1부와 12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형사 1부 윤성식 판사의 경우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라 윤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다시 판사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 임시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들은 곧 전담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오는 19일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곧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 법정형대로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 중이라 2심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이나 명 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남에게 휴대전화 석 대와 이동식 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 명 씨에게는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거래를 하지 않았고 또 정치 자금을 주고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명 씨는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과정을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가 공개되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저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라는 의심으로 번졌고 이후 김건희 특검 수사로도 이어졌습니다. 재작년 11월 검찰이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하며 의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주고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이 아닌 선거사무실 급여이거나 채무 변제로 받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인사와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공천의 대가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숱한 파문을 일으켰던 명태균 게이트에서 수사 당시에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한 혐의만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 대상 지역 거래는 3에서 6개월까지 잔금과 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마귀로 비유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도 마귀는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 무주택 서민 정책을 홍보한 사실을 부각하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표출하는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며 부동산에서만큼은 정치를 빼라고 직격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표현한 대통령 말을 빌려 청와대와 내각에도 마귀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살지 않는 집을 4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겐 억지로 팔 필요가 없다고 이중잣대를 보인다면서 정책이 아닌 면책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참모들은 집투기가 아니고 국민들은 집투기입니까?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그 정책은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공급 대책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엄호했습니다. 국민 주거는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소환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건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에 의아할 뿐입니다. 여야의 갑론을박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힘실었습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이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는 현 상황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설 연휴에 새학기 이사철까지 다가오면서 민심 향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는 양보할 수 없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27% 올라서 52주, 그러니까 1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은 소폭 주춤했는데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논의 여파로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질주하던 집값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에 눈치 보기 하던 수요자들이 강남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를 사들이며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상승 릴레이는 52주째 정확히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랐는데 특히 비강남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관악구가 0.5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등포구와 성북구가 0.41%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송파는 0.31%에서 0.18%로 강동은 0.39%에서 0.29%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질주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풀 꺾인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논의 여파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세보다 싼 절세 매물이 나오지만 매수자들은 선뜻 나서지 않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양도세 중과 부활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59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호가보다 1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고 마포구의 한 84제곱미터 매물도
호가보다 2억 원 낮춘 29억 원의 금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토어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매물 규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고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 때문에 매수가 제한적이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갖고 금매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를 늦춰주는 방안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 3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시화 공장에서 난 불은 공장 3층에 있던 오븐 배기구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합동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SPC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등에 대해 곧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색 방진복과 조끼를 입은 감식 요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2차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까지 모두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한 공장 3층에 있는 정연기와 오븐 근처를 중심으로 감식을 벌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과 소방은 오븐에 열기나 가스를 빼내는 철제 배기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레일형 대형 오븐은 화재 당일 아침부터 가동 중이었고 화재 당시에도 빵을 굽기 위해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배기구는 오븐에서 천장까지 연결돼 있는데 조사당국은 최초 시작된 불이 배기구를 타고 천장을 통해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은 화재 발생 이후 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폭발 위치와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기구에 남아있던 물질을 정밀 분석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과 동시에 공장 측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중학교 졸업을 앞둔 10대 남학생인데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동창생 집을 찾아가 그 동창생은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곳곳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전 9시 10분쯤. 16살 A군이 중학교 동창생이었던 B양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집에는 B양과 함께 어머니와 동생 등 세 모녀가 함께 있던 상황. A군은 아파트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이들 세 모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양의 어머니가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B양과 동생도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에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세 모녀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엄마와 두 딸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은 범행 후 현관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내로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A군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동창생 B양이 전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창피 주고 무시해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B양의 어머니가 외출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자 범행을 벌였습니다. 집 현관문은 누르면 안 열어주니까 무턱대고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볼일보러 나오다가 걔가 밀고 들어갔어. 세 모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시간대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타살 흔적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여성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SUV를 몰다가 후진으로 건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SUV가 후진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여동생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안과를 가려다가 길을 지나쳐 차를 후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해본 결과 브레이크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고 블랙박스에서는 급가속할 때 나는 엔진음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페달 5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판단하기는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악셀레라를 밟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 본인이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한밤중에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와 있는 이 신선식품, 이제는 일상이 됐지만 여전히 내 집 앞 대형마트에서는 이 새벽 배송 금지 규제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죠.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며 만들었던 13년 된 이 규제를 두고 최근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난 2012년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던 유통산업발전법, 영업 제한 조항이 생기면서 새벽 배송 금지라는 대형마트의 족쇄가 되어왔던 건데요. 최근 규제를 주도했던 민주당 등 당정청이 함께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모아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걸까요? 10여 년 전만 해도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포식자였지만 지금은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소비자들이 시장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을 켜니까 대형마트를 막는 동안 그 반사 이익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 가져갔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규제 이듬해부터 쿠팡은 로켓 배송을 시작했고 급기야 2024년에는 쿠팡의 연매출이 국내 대형마트 전체의 소매 판매액을 넘는 등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은 10여 년 만에 거대 공룡으로 자랐습니다. 더해 최근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자본까지 밀려오니 국내 대형마트만 역차별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규제 완화 논의는 시작됐는데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이 규제 완화로 받을 타격 걱정도 큰 분위기입니다. 공룡이 된 플랫폼들 앞에서 골목 상권과 마트가 함께 살아남을 상생의 묘수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유명인들이 네이버에 익명으로 남겼던 글이 공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인물 프로필에 지식인 서비스 사용 기록을 연동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과거에 누가 익명으로 어떤 글을 썼는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시죠. 지난 2021년 배우 황신혜, 오현경, 고현정, 최명길 씨 중 누가 가장 예쁜지 외모 순위를 묻는 글입니다. 그런데 당시 최명길 씨가 이 글에 직접 달았던 답변 어땠을까요? 부등호까지 써서 자신이 가장 예쁘다는 답을 달았네요. 전직 국가대표 체조 선수 손현재 씨가 다이어트 방법을 공유했던 답변도 공개돼 버렸습니다. 당시 손현재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조깅이 제일 효과가 좋고 식습관이 중요하다면서 정성스럽게 답글을 남겼네요. 나태주 시인도 자신의 시 풀꽃에 지인의 이름을 넣어도 되니라는 질문에 원작자 입장에서 재미있다며 훈훈한 답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과거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인 사람도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려대 남녀차별이 심하냐는 질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술 취해 여하고 성희롱하는 거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언급한 저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2022년 전 글이긴 하지만 지금의 감수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외에도 연예인들이 유명해지거나 데뷔 전 직접 올린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인물 정보에서 이 지식인 링크가 모두 제외된 상태인데요. 네이버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미끄러지던 화물차를 보고 뛰어올라 큰 사고를 막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결국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했는데요. 가족들은 병원비의 걱정에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최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화물차 한 대가 큰 도로 위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위기를 직감한 한 남성이 차량 안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뒤에서는 버스가 위태롭게 다가옵니다.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남성은 다급히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듯 이내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10m가량을 달린 화물차는 순간 방향이 꺾이며 골목 안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차량 밖으로 떨어져 나온 남성은 움직이지 못하고 뒤늦게 도착한 차량 주인이 상태를 살핍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데다 기어도 주행으로 둔 채 편의점에 들른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60대 남성은 저기 보이는 횡단보도부터 화물차를 세우려 시도했는데요. 차량은 결국 이곳 골목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아침 7시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서 미끄러지던 1톤 화물차를 세우려던 60대 남성 양모 씨는 결국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주저없이 뛰어들어 사고를 막았지만 정작 본인은 척추 등을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양 씨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나이 먹고 장사 안 하면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 그래서 오죽해야 일부러 품바 같은 경우에 각설이를 배웠어요. 일부러. 가족들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막막함만 토로합니다. 혼자서는 이게 반찬 가게가 혼자서는 어려워요. 장 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재활 치료도 있고 뭐 장사는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경찰과 지자체도 나서 지원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명피해를 막은 양 씨가 다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억 원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지만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을 촉발한 건 지난해 말 공개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 내용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그해 4월, 강 의원은 김 의원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도 잘 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강 의원은 녹취가 공개되자 당시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 전 시의원은 의혹 제기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잇따라 진행됐지만 경찰이 PC 등 주요 증거를 제때 찾지 못하면서 임의 제출이 반복됐습니다. 수사 차질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각각 4차례, 강 의원은 2차례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4년 전 사건이라 물증 확보가 어려워 금품이 오간 현장에 있었던 3사람의 진술을 서로 맞춰보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가 먼저 한 장을 요구했고 서울 용산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담긴 게 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함께 있었던 다른 2사람은 사뭇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강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금품위호관 정황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구속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은 김경천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김 씨가 계속 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피할 수 없게 시 구의원 후보를 모두 모으기도 했고 유세차에 던지고 오라는 등 전직 보좌관 남모 씨에게 수차례 반환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해 10월 한꺼번에 입금된 후원금 8,200만 원이 김 씨 추천에 따른 거라고 해 즉시 반환했고 이듬해 10월에는 초콜릿 선물이라면서 차에 실은 쇼핑백을 갖다 주는 등 비슷한 일이 5번이나 있어 결국 다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에 김경천 서울시 의원은 강선호 의원에게 1억 원은 돌려받았지만 이후에도 강 의원 측이 후원금 형태로 돈을 요구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강 의원과 직접 약속한 기한을 지키려다가 특정 날짜에 후원이 집중되자 강 의원 측 보좌진이 선관위 의심을 살 수 있다면서 2022년 말 날짜가 몰려있는 입금분만 골라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한 차례를 빼고 어떤 후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강 의원 측 주장처럼 요청한 적 없는 부적절한 돈이라면 전액을 즉시 반환했어야 한다고 반문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또 불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민낯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해체를 앞둔 검찰이 자포자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다소 냉소적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도 타깃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민낯이 드러났다고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했다며 검찰판 바이든 날리면 시즌2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조작 기소 실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단체 피켓팅으로 검찰 개혁 의지도 다졌습니다. 공소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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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체를 앞둔 검찰이 권력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역시 항소 포기 특검 카드로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야당은 또 민주당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대법관을 겁박했다면서 사법부 길들이기가 절정이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법사위 회의 내내 호통, 비아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욕보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해석도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시각도 이처럼 극명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처리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 장난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 소멸은 가속화하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19 대책에서 정부가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과천 시민들과 연대해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인데요. 정부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마사회 노조가 정부의 119 대책에 맞서 총력 투쟁 돌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 등을 이전하고 주택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마사회 노조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말산업 전체를 고사시킬 거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막무가내식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부당함을 나서서 알립시다. 동지 여러분! 끝까지 투쟁합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밀실 행정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노조는 오전엔 우희종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에도 나섰습니다. 과천 경마공원 곳곳엔 졸속 이전에 반대한다며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사 정문 앞에는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과천시의회도 과천시가 교통 등 전반에서 수용 한계에 근접해 있다며 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낸 상황. 오는 토요일에는 과천 시민과 마사회 노조가 연대해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과천시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사전 협의 부족 논란을 인정했습니다. 또 교통난을 우려하는 과천시 요구를 수용해 별도 TF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교통 문제가 주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국민들 의견을 듣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지자체로부터 3개월간 건의 사항을 접수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급대책을 두고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한쪽 편에만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나 방향 설정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도 공급계획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는 등 곳곳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지자체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공급 속도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형사 입건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직원을 발로 차고 1시간 이상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3억 원이 넘는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그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욕을 한다거나. 고용노동부가 2달 동안 현장 감독을 해보니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CCTV에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벽과 문을 내리치고 다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혔고 SNS 단체 대화방에는 전응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업무 중에 실수하면 벽을 보고 1~2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하고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근로 계약도 멋대로였습니다. 퇴사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긴 날짜만큼 하루 일당의 절반씩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퇴사자 5명에게 669만 원을 받아 챙겼고 11명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장 근로를 시켜놓고 임금은 3억 2천만 원이나 체불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폭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6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문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와 문 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분이 잇따라 설탕과 밀가루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모든 소비자용 밀가루와 설탕 제품 가격을 최대 6%, 평균 5%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사도 소비자용과 업소용의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4에서 6%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당과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텔라스 도입 논의와 관련해 기술 발전을 막자는 게 아니라 노동에 미칠 영향을 놓고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제조업을 넘어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면서 노동자 일자리가 빠르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로봇과 자동화 도입은 노동 현장 변화인 만큼 노조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노동 영향평가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 33개 가운데 26개는 쇼트트랙에서 거둔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밀라노에서는 메달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가 내놓은 쇼트트랙 여자 1500m 우승 배당입니다. 배당이 낮을수록 우승 가능성은 큽니다.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의 우승 배당은 3배로 1위. 김길리와 이 종목에서 동계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최민정은 나란히 5.2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민정이 1위로 꼽히지는 않았지만 경기 변수가 많은 쇼트트랙 특성을 감안하면 금메달 경쟁은 여전히 박빙이라는 예상입니다. 여자 쇼트트랙 1000m에서도 코트니 사로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했고 2위 싸움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민정과 김길리는 메달권 바뀐 공동 7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는 191cm의 장신에 스피드와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춘 캐나다의 윌리엄 단지누가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캐나다의 스티븐 디브와 네덜란드의 젠스 반트 바우트가 나란히 뒤를 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현은 12배로 4위권, 슈퍼루키 임종원은 17배로 7위권이었습니다. 메달만 따내도 선전이라는 전망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도 캐나다의 단진우가 우승 후보였고 황대현은 15배로 5위, 임종원은 17배로 7위권이었습니다. 전통의 강세 종목 여자 3000m 계주 전망도 밝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 이탈리아가 상위권에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5위권이었습니다. 여자 스노보드 비기어에서는 일본 선수 2명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고 우리나라의 유승우는 뉴질랜드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이 샤도우스키 신옥과 함께 메달 경쟁에 뛰어들 후보로 예상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레전드인 이상화가 떠난 이후 누가 후계자가 될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포스트 이상화, 원조 김민선과 샛별 이나현이 선후배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71cm의 큰 키만큼이나 스피드스케이팅 이나현의 상승세는 매섭습니다. 지난해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며 큰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월드컵 1차 대회 500m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며 기대를 더 키웠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선배 김민선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라 빙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목표는 시상대에 오르는 겁니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 너무 잘 타셨던 선수 뒤를 잇는 그런 말이니까. 목표를 좀 크게 잡자면은 포디움이 제 목표고요. 또 재밌게 후회 없는 경기가 제일 큰 목표예요, 지금. 포스트 이상화의 원조는 김민선입니다. 2022-2023 시즌 월드컵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메달권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이후 부진의 시기를 겪다가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된 스타트도 좋아져 이번 대회 메달 획득 가능성을 좀 더 키웠습니다. 벌써 3번째 도전인 만큼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고 500m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둘 다 메달권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경기 당일 컨디션을 잘 끌어올린다면 이번 대회에서 포스트 이상화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신공지능 신진서 구단이 농심배 세계 바둑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며 우승까지 단 한 번의 승리만을 남겼습니다. 신 구단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제27회 농심배 세계대회 제13국에서 중국의 최종 주자 왕싱하오 구단에게 174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한중일 바둑 단체전인 농심배에서만 20연승을 거두는 대기록도 작성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일본의 최종 주자 이체리키료 구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농심배 6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FA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베테랑 타자 손아섭이 원 소속팀인 한화와 1년 1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2007년에 데뷔해 19시즌 동안 2,618개 안타로 통산 최대 안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손아섭은 지난 시즌 도중 한화에 합류해 35경기 타율 2할 6푼 5리로 부진했습니다. 손아섭은 올 시즌에도 팀이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내일 일본 고치에서 진행 중인 퓨처스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오현규가 벨기에 행크를 떠나 튀르키예 베식타시로 이적했습니다. 베식타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현규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적료는 1,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41억 원이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29년 6월까지 3년 6개월입니다. 봄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다시 한겨울처럼 추워집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곳곳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며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체감 온도는 영하 8도에 머물겠고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종일 추위가 강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초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지만 오전까지는 3층을 지나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내일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철원 영하 12도, 광주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강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